여기 한국에 있는 한 대학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듯 영수증을 움켜쥐고 화를 내고 있는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배를 움켜쥐고 그런 엄마가 무서운 듯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외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한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경험 때문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제가 어떻게 이 놀라운 나라를 알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나고 자란 뼛속까지 미국인이에요. 보스턴에는 하버드, MIT 같은 유명한 대학교들이 많은 편인데, 그중 저는 보스턴의 한 유명한 대학교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병원에 처음 취업했을 때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일은 똑바로 배울 수 있을지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처음 배치받은 곳이 폐병동이었는데 그때 함께 들어온 인턴 의사가 한 명 있었죠. 서로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어리버리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와 저는 의사와 간호사로 업무 성격과 병원에서 일하는 공간이 같아서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특히 환자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힘든 점들을 서로 나누다 보니 더욱 가까워졌죠. 보통의 젊은 미국 사람들과는 달리 둘 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20대 후반이나 30대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는 20대 중반부터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그는 저에게 미래를 함께하자며 연애한 지 4년 만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 그가 준비한 반지를 받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둘은 소득이 꽤 되는 편이라 함께 돈을 모으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거라 확신하며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부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서 다른 부부들보다 더 화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도 못한 채로 말이죠. 남편과 저는 둘 다 고액의 연봉 때문에 결혼 후 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싱글일 때와 결혼해서 커플일 때,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가구원 수가 늘었을 때 세금을 내는 비율 차이가 아주 크거든요. 특히 저희처럼 고소득 부부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회계사와 상담을 받으며 절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우리는 아이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었어서 깊은 대화 끝에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했고, 운이 좋게도 원하는 시기에 바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저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병원 일이 힘들어도 집에 오면 제 발을 마사지해주고, 입덧할 때는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오려고 멀리까지 가기도 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출산할 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어 주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소중한 생명이 저에게 주는 행복이 가장 컸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달래주고, 첫 미소를 보였을 때는 둘 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셋이서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하거나 아이와 함께 동물원이나 박물관을 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남편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걸 좋아했고, 저는 아이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2020년 초 아이가 5살이 되던 무렵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병원에서 일하는 남편과 저는 그야말로 삶이 초토화되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독감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는 매일 응급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의료진들은 하루 종일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했죠. 코로나는 인류가 생긴 이후 가장 무서운 전염병 중 하나였고 기록이나 유례가 없는 신종 바이러스라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매일 나오는 데이터가 모두 새로운 것이며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사망률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소식만 들려왔고 병원 동료들 중에서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저 둘 중 한 명은 코로나 현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이에게 감염될까봐 집으로 돌아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지도 못해서 그 점이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도 저도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부모로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무거웠죠. 매일 밤 남편과 통화하면서 서로를 걱정하고 아이에게는 아빠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두꺼운 방호복과 마스크, 고글을 끼고 쉴 틈 없이 환자를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고 저희는 남편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만을 집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매일 저녁 남편과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쇠약해지는 게 느껴졌죠. 그래도 남편은 항상 괜찮다며 저와 아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현장에 있던 남편에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도 코로나19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제발 우리 남편만큼은 바이러스가 피해가길 바랐는데 야속하게도 남들을 위해 치료하고 노력했던 남편이 걸리니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 울 수도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매일 뉴스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이었는데 남편도 그 뉴스 속 사망자 수 중 한 명이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특히 의료진들이 감염되면 더 위험하다는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건강했지만 코로나 앞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코로나에 걸린 남편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호흡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면서 그저 침착하려고 했어요. 저는 면회도 할 수 없어서 전화로만 남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져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제 남편에게 강력한 약물을 주입하고 전신을 마비시킨 다음 기관절 개수를 시행한 후 기계식 인공호흡기를 삽관하고 온갖 약물을 주입했어요. 남편은 아직 의식이 있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는데 왜 저렇게 과잉 시술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저도 간호사라서 의료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상태에 비해 너무 공격적인 치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고 남편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현대의학을 창시한 러셀 블레이록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치료로 인해 당시 환자의 80%가 매우 높은 비율로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제 억장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과도한 치료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사망하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치르지 못하고 정말 길에서 개죽음 당하듯 하는 시기라 남편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채 멀리서 소식만 들어야 했어요.
지금도 이 사연을 보내면서 그때 당시를 생각하니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불쌍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아이는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매일 물었는데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도 잠시 남편이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살벌한 병원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병원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만큼 악명이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저와 남편도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매년 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해에는 더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필 코로나까지 터지는 바람에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거였어요. 그 잠깐의 공백 때문에 저에게 수억 원의 빚이 생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사용료, 중환자실 입원비, 각종 검사비, 약값까지 합치니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왔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집을 처음으로 대출받아 샀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생활고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집 대출금만 해도 수억 원인데 거기에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연봉이 아무리 높다 한들 수억 원의 병원비와 수억 원의 대출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제 목을 조여왔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갚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발버둥을 쳐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싶어도 홀로 키워야 할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수억 원의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솔직히 세상을 등지고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가 천사처럼 자는 모습을 보며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빚 독촉 전화는 매일 왔고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 학비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 근무를 추가로 하기도 했지만 그래봤자 이자조차 제대로 갚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끔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싶다거나 뭔가 사달라고 할 때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 장난감 하나도 사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소변을 보려고 서서 제가 화장실에서 도와주려 하는데 아이 아랫배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랫배에 튀어나온 살 부분을 만져보니 들어가지도 않고 아이는 아프다고 해서 불길한 마음이 엄습하면서 내 유일한 가족인 아이마저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함께 밀려왔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마저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복통이나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튀어나온 부분이 더 단단해지고 아이의 통증도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평소에 아픈 걸 잘 참는 편인데 이번에는 정말 아픈지 계속 그 부분을 만지면서 울먹거렸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뒤척이면서 아프다고 하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재정 상태는 거의 파산 상태였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또 병원비가 나올 생각을 하니 막막했지만 아이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예약을 잡고 병원에 갔는데 접수할 때부터 보험 문제로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가족보험에서 개인보험으로 바뀌면서 보장 범위도 줄어들었거든요.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을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거의 하루 종일 각종 검사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검사가 무서워서 계속 울었고 저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아이 건강만 걱정하면 되는데 저는 돈 걱정까지 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어요. 제발 괜찮기만 해라 기도를 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 소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늘어놓았는데 간호사인 저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다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도 잠시 아이를 꼭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의사에게 완치가 가능한지 치료법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회복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라는 곳에서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요. 결국 저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으려고 14,825달러,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또 지불해야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잃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이제 아이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직급이 높은 수간호사에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이나 추천해줄 나라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간호사였는데 경력도 30년이 넘고 여러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수간호사는 주저하며 한 나라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름을 들어는 봤지만 어떤 나라인지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곳이었거든요. 지금 어느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수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간호사에게 왜 그 나라를 추천하는지 물었어요. 메디컬 코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의료 쪽으로는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아닌가요? 저는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독일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인지 선진국에도 속하지 않고 미국보다 의료 체계가 뒤떨어지는 나라를 왜 소개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인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이고 특히 의료 기술은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믿거든요. 저 역시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을 들은 수간호사는 그래도 자기 말을 한번 믿어보라며 의료 강국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조언만 해줄 뿐 선택은 제가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수간호사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는데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포기했다고 한 아이의 병을 정말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의료기술이 발달했다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수술 성공률이나 의료진의 실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포기하라는 진단을 받았고 유럽의 다른 병원들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신뢰하는 수간호사님의 한마디를 믿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항공료만 해도 2인 왕복으로 5,000달러가 넘게 나왔는데 그 돈조차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어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가면서 말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 간다고 하니 모두들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인들만의 우월주의가 있기 마련인데 저 또한 미국만 한 곳이 없고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뼛속까지 미국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배워왔거든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항상 미국이 세상을 구하는 역할로 나오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묘사되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는 미국 밖의 나라에서 치료받는다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지구 반대편인 동양 국가로 떠나기를 결심한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절실한 마음뿐이었죠. 어머니로서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나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의료 선진국이라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성형외과나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미국 의사들도 포기한 병을 정말 한국에서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아이와 함께 짐을 싸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한국에서도 치료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는 정말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여행 간다고 좋아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불안했던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죠. 15시간이라는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아이에게 괜한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가 신기한지 창밖을 내다보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드디어 15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너무 깨끗하고 미래도시 같은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고 불안한 마음을 한 스푼 정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들도 영어로 잘 되어 있어서 길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이유를 물어보길래 의료관광이라고 했더니 더욱 세심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선진국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급작스럽게 결정한 한국 방문이라 많은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호텔에 예약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급 호텔은커녕 룸 컨디션은 고려하지 못한 채 가격만 보고 숙소를 잡게 되었죠. 인터넷으로 찾은 가장 저렴한 호텔 중 하나였는데 그래도 위치는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골랐습니다. 돈이 없으니 교통비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대충 고른 숙소였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은 아주 청결했고 직원의 영어 실력은 유창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체크인을 할 수 있었어요. 로비도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도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가격대 호텔들과 비교해보면 훨씬 나은 수준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보니 시설도 깨끗하고 필요한 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텔방 화장실 배수구에서 약간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 깨끗한 숙소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서 카운터에 전화를 했어요. 사실 미국 호텔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 건강 때문에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라 꼼꼼히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호텔 직원은 너무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를 했고 불편한 점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 줄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저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위치상으로 이 호텔이 병원과 가까워서 돈으로 보상받더라도 호텔을 바꾸는 건 힘들었고 방을 바꿔달라고 말했더니 호텔 직원은 너무 친절하게 알겠다고 하며 룸을 업그레이드해주고 뷰가 좋은 객실로 옮겨주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다니 한국에서는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있다던데
그 말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컴플레인을 제기해도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업그레이드해준 방은 훨씬 넓고 깨끗했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뷰였어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가 심해서 아이가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콧물과 재채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알레르기가 좀 있는 편이라 공기질에 예민한데 이런 아이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직원분은 아이가 기침을 하며 코를 훌쩍거리니까 객실이 건조해서 아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놓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5성급 호텔도 아니고 길가에 널려있는 평범한 숙소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한국에서의 첫날이 제가 경험한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훌륭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친절함이었어요. 그리고 호텔 직원들은 아이에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과자와 사탕, 그리고 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색칠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원래 호텔에 오는 꼬마 고객님들에게 모두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랜 비행으로 지쳤던 아이는 직원의 정성스러운 선물에 감동하며 이내 미소를 되찾고 통통거리는 발걸음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만 데리고 멀리 온 터라 마음이 울적하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는데 호텔 직원분의 따스한 말 한마디와 서비스에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 배에 튀어나왔던 종양 부분이 더 단단해지며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는 거죠. 전에는 만졌을 때 아픈 느낌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한국에 온 지 첫날이라 저도 익숙지 않아서 병원을 어떻게 가야 할지 혼란 상태가 되었어요. 긴 비행과 환경 변화 때문에 아이의 상태가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울었고 배를 움켜쥐며 아파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아이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호텔 직원에게 아이가 아프다며 여기서도 911이나 병원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고 호텔에서는 제 말을 듣는 즉시 구급대에 전화하여 앰뷸런스를 불러주었어요. 정말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구급차를 부르면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빨리 처리해 주더라고요. 앰뷸런스는 10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제가 쩔쩔매니까 호텔 직원분이 구급차 대원에게 통역을 하며 아이 증상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원래는 구급차에 보호자 한 명만 탈 수 있는데 아이가 위급하고 제가 언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호텔 직원분이 저를 안타깝게 보더니 구급차가 가는 병원이 어딘지 물어보고 따로 동행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에 부담스러웠지만 아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주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친절함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분은 아마 퇴근 시간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업무 시간이 끝나면 개인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응급실에는 한 명의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아이와 저 둘 다 언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 병원에서는 특별히 호텔 직원도 들어오게 해주었어요. 병원이나 호텔 직원분이나 어찌나 고마운지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서는 아이가 왜 아픈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미국에서 검사를 해서 아이가 왜 아픈지 알고 있던 상황이라 또 다른 검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지만 중복되는 검사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미 파산 직전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검사비까지 부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는 더 배를 움켜쥐고 튀어나온 부분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잠깐이나마 비용을 고민했던 저 자신을 자책하며 얼른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돈은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아이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간호사는 아이의 엄청 두꺼운 혈관에 주사를 꽂아 혈액을 뽑기 시작하는데 저도 미국에서 간호사를 해서 알지만 평소 같으면 주사 바늘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며 못 맞게 하는 아이가 별로 안 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간호사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섬세한 서비스 업종인 네일아트나 미용실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전통 때문인지 손끝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확실히 뛰어나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는 병원에서 증상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각종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를 찍은 후 걱정되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호텔 직원분이 계속 옆에서 아이를 달래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 가족보다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아이도 낯선 곳에서 무서워했는데 친절한 호텔 직원분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반갑게 들렸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 수술을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미국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한국 의료진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국 또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국가이고 그 의사들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한국 의료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 어떤 의미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 깊게 물어봤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아이의 병명을 듣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증상은 바로 서예부 탈장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병명으로 설명했는데 한국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의사는 미국 의사와는 달리 병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탈장은 내장을 받쳐주는 복벽 근육층이 터지면서 그 압력에 의해 얇은 복막이 터진 복벽 사이로 튀어나오고 그 속으로 장이 밀려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속이 터진 것이죠. 탈장이 생기면서 서 있거나 기침 등 배에 힘이 들어가면 장의 일부가 튀어나와 겉으로 볼록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증상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장이 볼록해지는 부분이 손으로 누르거나 누우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구멍을 통해 밖으로 밀려나왔던 장이 모두 정상으로 복원되지 않아서 심한 통증이 발생했던 거라고 했어요. 문제는 치료가 지연되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튀어나온 장기가 괴사를 일으키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한국 의사는 수술은 아주 간단하고 복강경을 이용하면 대개 1cm 정도의 매우 작은 피부 절개로 15분 정도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수술 방법과 해결책을 얘기해 주니까 미국 의사가 오진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고 병원비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는 즉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수술 후 입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수술은 단 15분이 걸리며 하루 입원 후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사는 왜 이제 왔냐고 탈장이 시작됐을 때 바로 수술을 해야 장괴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제 아이도 조금만 늦었으면 염증이 심해지면서 괴사가 시작됐을 거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의사 선생님께 너무 고맙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고마움도 잠시
미국에서 남편을 잃고 파산 직전까지 간 저는 병원비가 걱정이 되었지만 아이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민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미국에서 간단한 수술도 수만 달러가 나오는 걸 봐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아이의 생명 앞에서는 돈 걱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후 다음 날 아침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은 의사 말대로 정말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30분 뒤쯤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마취에서 막 깬 아이는 전신 마취를 한 후 깨는 상황이라 환각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온몸을 뒤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 아빠가 있었으면 미국에서의 오진 없이 한국에서 수술했을 때 아이 옆에 아빠가 있었을 텐데 아이가 수술을 하고 나니 아이 아빠가 더욱더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이를 함께 돌보면서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마취에서 깰 때 아이가 다치지 않게 잡으려고 해도 전신 마취 때문에 그런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온몸으로 막고 있어도 아이의 몸은 뒤틀리며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와서 도와주었지만 마취에서 깨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악몽 같은 마취 깨는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서서히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니 배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가 진통제를 놓아주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씩 뭔가 추가될 때마다 병원비 걱정에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진통제 한 번 맞는 것도 몇백 달러씩 청구되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가 아파하는데 진통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진통제를 맞고 점차 통증이 사그라들었고 드디어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병원비 정산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국에서의 병원비는 처음이라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감히 짐작도 안 갔습니다. 미국은 응급실에 한 번 방문해서 간단한 검사만 진행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청구되니까 말이에요. 하물며 수술까지 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나올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심호흡을 수차례 한 후 진료비 내역서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다가가 청구서를 들이밀며 금액이 잘못된 것 같다고 빨리 제대로 된 청구서를 달라고 따졌죠. 너무 적게 나온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은 청구서를 살펴보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흥분한 상태로 말을 이었어요. 이게 진짜 금액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놓고 나중에 청구서 폭탄을 보내려는 거죠?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처음에는 적게 청구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직원은 당황했는지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고 투명하게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는 건 무슨 의도인지 직원의 상사까지 불러냈어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병원비까지 속이려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직원들은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직원의 오랜 설명 끝에 저는 드디어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납 창구로 갔고 직원이 얘기하는 금액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얼마라고요? 150만 원입니다.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며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봐요. 150만 원이요. 얼마라고요? 150만 원이요. 직원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친절히 글자까지 적어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응급실 진료비, 각종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약값까지 모든 걸 합쳐서 150만 원이라는 거였습니다.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0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응급실에 가기만 해도 최소 $2,000는 나오는데 수술까지 해서 $1,000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제가 건넨 카드로 결제를 했고 정말 15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혹시 받은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했어요. 너무 저렴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바로 걷기 시작했고 툭 튀어나왔던 종양 같았던 덩어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나왔던 장이 다시 들어가서 겉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 정도였습니다. 아이의 배를 만져봐도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술 전에 그렇게 아프다고 하던 아이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응급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소름 끼치고 수술비를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최소 $50,000, 한국 돈으로 6천만 원은 나왔을 거예요. 게다가 보험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더 비쌌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수술과 입원을 이틀 했는데 병원비가 1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메디컬 코리아라는 말이 떠오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의료보험이라는 혜택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와 수술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몇 배는 더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국민들은 이런 수술을 10만 원 정도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퇴원 후 일주일 만에 정상적으로 회복했고 일상생활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어요. 수술 자국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았고 아이는 예전보다 더 활발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아파했던 게 해결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 현실이 꿈만 같았고 치료하려고 비워뒀던 시간들은 관광의 시간으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관광을 하며 다니는 한국의 매력은 더욱 커졌으며 밤에도 안전하고 값비싼 물건을 카페에 자리 맞는 용도로 놓아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 길거리가 안전한 점 등이 아이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들게 했어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정말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 혼자서 길을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새벽 2시, 3시에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걸어 다니더라고요. 특히 아이와 함께 명동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를 걸어 다닐 때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와 함께 밤에 나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총기 사건이나 강도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도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정시에 오고 요금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고 안전하지도 않은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선진국다운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서울 지하철의 노선도를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연결된 교통망은 처음 봤거든요. 음식 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거였는데 아이도 저도 금방 적응했어요. 특히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음식들이 생각보다 맵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30분 안에 뜨거운 음식이 배달되는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이가 특히 좋아한 건 한국의 편의점이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이나 CU 같은 편의점들이 정말 많고 거기서 파는 음식들의 퀄리티가 놀라웠어요. 컵라면이나 김밥, 삼각김밥 같은 것들을 아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미국 편의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거든요.
아이는 매일 다른 걸 먹어보겠다고 해서 편의점 음식 투어를 하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고 심지어 직접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다니니까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거나 아이에게 과자를 주는 할머니들도 계셨거든요. 쇼핑 문화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명동이나 동대문 같은 곳에서 쇼핑을 해봤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더라고요. 특히 화장품이나 옷들이 정말 예쁘고 저렴해서 여러 개 사게 되었습니다. 아이 옷도 한국에서 몇 벌 샀는데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고 예뻤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스타일들이었거든요. 한국의 카페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카페들이 있고 각각 개성이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도 있지만 독립적인 카페들이 훨씬 많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모습도 신기했고요. 기술 발전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곳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카드 결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택시에서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택시 기사님들도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해서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목숨도 잃고 그 병원비로 파산까지 하게 된 저에게는 한국이 아이와 둘이서 정착해서 살기에는 천국과 같은 나라였죠. 의료비는 저렴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니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관심이 갔어요. 한국 아이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육을 잘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한국에서 교육받으면 더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와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던 나라인 한국에 반해서 언젠가는 꼭 정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스스로 학교에 걸어갈 수 있고 밤늦게까지 다녀도 안전한 나라는 이 세상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고 그 정도로 한국의 치안은 매우 훌륭하고 세계인들의 귀감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아이에게는 건강을 되찾아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모두 잘못된 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저와 아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집을 팔고 남편이 남긴 빚을 청산한 후 한국으로 이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거든요.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산 집이었고 아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큰 집이나 많은 재산보다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집을 팔면 빚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위한 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서 집 매매에 대해 상담받을 때 제가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정말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는데 중개업자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신기해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남편이 남긴 빚을 정리하는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병원비와 집 대출금, 신용카드 빚까지 합치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한국 이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대부분의 빚은 해결될 것 같았어요.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고 동시에 제 인생도 구원해준 대한민국의 국민이 너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짧았지만 그 나라의 따뜻함과 선진성을 경험한 후로는 정말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미국 간호사로서 한국에 올 방법을 인터넷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미국 간호사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서 바로 일할 수는 없고 한국어 시험과 간호사 국가고시를 다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이도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이가 저보다 훨씬 빨리 배우더라고요. 현재는 병원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메디컬 코리아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고 한국을 소개해준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매일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어요. 수간호사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다행이라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저와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그 후로 병원에서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이 오면 한국 의료진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동료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모두들 놀라워해요. 특히 병원비가 15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에요. 미국 의료진들도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국이 그렇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몰랐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후로 몇몇 동료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수술 자국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나았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한국에 대해 정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가고 싶다고 자주 말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들을 배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이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아이도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벌써 간단한 한국어 문장들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오래 걸리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유창하게 한국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의 간호사 취업 시장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간호사들을 받아들이는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경험을 쌓은 간호사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집을 내놓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드디어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시장 가격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빨리 처분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그 가격에 팔기로 했어요. 집을 팔고 나면 빚의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도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하고 한국 음식도 그리워합니다. 특히 편의점 음식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한국마트에서 한국 과자나 라면을 사다 주면 정말 좋아해요. 아이에게는 한국이 아빠가 하늘에서 저희를 위해 준비해준 새로운 집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문의해서 이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들이 많지만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와 아이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주고 아이의 목숨까지 살려준 한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친절함, 그리고 뛰어난 의료 시스템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한국 국민이 되어서 그 나라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거든요. 오늘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에밀리의 한국 경험담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선물은 정말 소중하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의 이야기도 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